안녕하세요. 범드로이드입니다. 이번에 배울 단어는 이제 부트캠프의 마지막 단어인데요. 펑셔널 매니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뭐 어노테이션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노테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라벨드 브레이크, 이건 되게 단순한 건데 라벨드 브레이크,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람다랑 하이홀더 펑션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개 배워볼 거예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인라인 펑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고, 마지막으로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라고 셈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 들으시면서 하나 이상 얻어가실 수 있게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어노테이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이 어노테이션입니다. 어노테이션을 저희가 코틀린 부트캠프에서 깊게 다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골뱅이를 붙여서 클래스를 선언하기 전에 이렇게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함수 앞에 골뱅이를 붙여서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이라는 어노테이션이고요. 이거는 JVM 스태틱이라는 어노테이션인데, 자바 파일과 코틀린 파일의 어떤 상호작용을 위한 어노테이션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듯이 파일 어노테이션이랑 JVM 스태틱의 어노테이션, 이런 동작을 배우는 단어는 아닙니다. 코틀린에서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법, 그리고 가져다 쓰는 법, 이 두 가지를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법이랑 저희가 붙인 어노테이션을 가져오는 법까지만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일단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example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소스에다가 new 패키지 example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annotations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코틀린 파일을 annotations. 네, 그럼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플랜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합니다. 플랜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고, 트림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구현은 내부 구현은 따로 하지 않았네요. 네, 그리고 fertilize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얘도 아무것도 내부에 처리하지 않는 그냥 빈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저희가 정의를 해봤어요. 어노테이션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저희가 리플렉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렉션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 예를 들면은 뭐 변수가 뭐가 있고 함수가 뭐가 있고 어노테이션이 뭐가 있고, 이런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을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어노테이션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아래다가 만들게요. 테스트 어노테이션스 만들고, 이제 여기서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밸류 타입으로 클래스 오브젝트 obj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플랜트 그리고 콜론 클래스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 클래스 obj에는 플랜트 클래스의 정보가 저장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포문이 나오는데 포이치문으로 바꿀게요. 클래스 obj에 이제 declared membered fun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클래스에 선언된 함수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함수들을 가져오는 거고, 여기서 for each를 써서 저희가 이 함수들의 정보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println iterator의 it.name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저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저 플랜트 클래스가 가진 두 개의 함수가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플렉션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노테이션을 만들어 보고, 클래스에 들어있는 어노테이션 정보를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어노테이션스 코틀린 파일로 가서 어노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노테이션 만드는 건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annotation 클래스 다음에 I am a plant라는 annotation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제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클래스에 저희가 만든 annotation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nnotation을 붙였다면 이 클래스에 annotation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까처럼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오면 됩니다. 어떻게 가져오냐면 지우고 이번에는 클래스 오브젝트에 annotations라는 걸 가져오면 이 클래스에 붙여진 annotation들이 다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for each를 통해서 println it annotation 클래스 다음에 simple name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클래스에 지금 선언된 annotation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가 나온 거고요. 하나를 예를 들어 더 추가를 해볼게요. annotation 클래스 test라는 annotation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만들고 이 앞에 테스트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테스트 annotation 붙여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플랜트 클래스에는 두 개의 annotation이 붙여 있죠.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제 테스트랑 I am a plant 두 개가 이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진 annotation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처리하는 거는 그 다음인데 이 단원에서는 그것까지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annotation을 선언을 하면은 지금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클래스 앞에만 붙여 있는데 얘를 함수 앞에다가도 붙일 수 있고 예를 들면 변수가 있어요. age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앞에다가도 annotation을 붙일 수 있고 어디든지 지금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annotation을 설계할 때 원하는 곳에 예를 들면 함수에만 붙이는 annotation 예를 들면 클래스에만 붙이는 annotation 이런 식으로 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타겟을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타겟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지금 골뱅이하고 타겟이라고 annotation 클래스 위에다가 타겟이라는 annotation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I am a plant를 클래스에만 붙이고 싶다. 그러면 annotation 타겟 클래스를 해주면은 이제 이 변수나 함수에 붙인 annotation에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함수에만 붙이고 싶다. 그럼 타겟 annotation 클래스 function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테스트 클래스 위에 붙인 이 테스트 앤 컴파일 에러가 나게 되고 이거를 함수 앞에 붙여줄 때는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정하면 원하는 곳에 annotation을 한정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리플렉션이란 걸 통해서 클래스의 정보를 가져오는 법, 그리고 annotation을 만드는 법, 그리고 annotation의 사용 범위를 한정짓는 법을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배울 건 이 라벨드 브레이크라는 건데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 전에 한번 예제를 쳐볼게요. 여기는 메인 함수고요. 이 아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fun labels 그리고 여기 있는 예제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중 포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for I in 1부터 10까지로 하고 프린트를 찍겠습니다. 프린트를 찍는데 저 i를 찍고 한 칸을 뛸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문을 만들 겁니다. j in 문자열로 할게요. a부터 2까지 하고 if i가 만약에 3보다 크면은 브레이크를 걸게요.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j를 출력하고 한 칸 띄워 볼게요. 그럼 얘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 보시면 1 ABCDE 2 ABCDE 쭉쭉 가다가 4부터는 i가 3보다 큰 경우부터는 이제 얘는 실행되지 않는 거죠. 이 브레이크라는 게 이 브레이크가 포함된 반복문만 멈추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i가 3보다 큰 4부터는 이제 ABCDE가 찍히지 않고 이 위에 반복문만 돈 거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 안에 있는 조건에서
이 완전히 밖에 있는 반복문까지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라벨드 브레이크입니다.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그 브레이크가 포함된 포문만 멈추지만 이 밖에 있는 포문을 멈추려면 이 밖에 있는 포문에 일단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름은 이 골뱅이를 붙인 다음에 뭐 아우터 루프라는 이름을 예를 들어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를 할 때 밖에 있는 이름을 참조할 수 있게 돼요. 아우터 루프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는 여기서 걸리는 브레이크가 이 해당되는 포문이 아닌 이 바깥에 있는 아우터 루프로 이름 지어진 포문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i가 3보다 커지는 순간에 이 전체 루프가 아예 멈춘 거예요. 밖에 있는 아우터 루프가 멈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중첩된 포문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라벨드 브레이크를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배울 거는 이 람다인데요. 람다는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거랑 크게 내용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뒤에 있는 하이 오더 펑션이랑 인라인 펑션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람다가 설명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람다를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람다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워러 필터라는 걸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었죠. 워러 필터를 만들었고 람다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써줍니다. 그래서 어떤 인자를 받아서 어떤 결과로 반환할지를 람다로 쓰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수형 인자를 하나 받아서 그 정수형 인자 받은 거를 2로 나눈 거를 반환하는 람다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자를 받아서 화살표로 표시해주고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반환하는 게 이제 람다의 표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람다는 함수 호출하듯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프린트 ln을 찍어서 워러 필터 30을 출력을 해보면 이제 2로 나눠진 15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를 선언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필터 람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워봤어요. 데이터 클래스를 하나 만드네요.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fish라는 데이터 클래스인데 이름을 변수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의 fish를 보관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오브 fish flipper, fish 모비딕, 다음에 fish 도리 이렇게 만들어 본 다음에 저희가 필터 함수를 리스트에다가 쓸 수 있었죠. 필터를 쓰면은 이 안에 어떤 값을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 얘도 이제 람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필터가 이렇게 함수가 되어 있고 이 안에 람다를 넣어주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가 하는 역할은 그 어떤 하나의 이 리스트 중에 하나의 객체를 받아서, 그러니까 fish가 되겠죠. 이 타입은 fish가 될 거고, 이 받은 fish를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불림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쓴 거는 이 fish의 이름이 contains i를 포함하는지, 그러니까 fish라는 객체를 받아서 이 불림 값으로 반환한 람다식을 이제 인자로 넣어준 거고요. 람다식이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을 경우 이 람다식을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빼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람다식에서 이 변수를 저희가 원하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걸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터레이터라고 해서 이시 이제 그 들어온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i가 들어간 애들만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다시 구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필터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이 필터라는 함수가 사실은 람다 함수를 받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함수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join string이라는 것도 유용한 함수인데 그냥 이거 사용법만 공유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은 얘를 필터를 통해서 리스트로 바꾸면은 데이터 클래스가 2개가 들어간 객체가 되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문자열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클래스를 이런 결과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join to 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println을 일단 지운 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joined string 하고 이 필터, 지금 얘는 데이터 클래스의 리스트인 거죠. 이 결과는 여기서 점을 한 다음에 join to string을 하면 됩니다. 네, join to string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콤마를 넣어줘요. 어떻게 구분할 건지를 써주는 겁니다. 콤마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람다식이 들어가는데 이 리스트에 어떤 아이들을 이 콤마로 이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fish 타입을 받아서 어떤 스트링 형태로 반환을 하는 람다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fish.name 이렇게 하면은 이 join to string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요소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구분자를 써주는 게 이 함수 인자에 넣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람다식으로 넣어주는 부분이 이제 어떤 요소들을 이 구분자로 묶을 건지거든요. 그래서 fish의 이름을 구분자로 묶겠다고 한 겁니다. 이 join to string이라는 함수도 이 separator랑 람다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람다식은 fish 그 앞에 있는 이터레이터를 받아서 스트링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join to string은 유용한 함수기도 하고 람다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함수여서 여기서 소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람다식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법 복습을 해봤고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람다를 사용하는 식들은 사실은 이 람다식을 인자로 받는 거다. 그리고 람다식에 있는 그 값들은 이렇게 저희가 명시적으로 선언을 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이터레이터의 it을 통해서 그냥 참조가 가능하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high order 펑션 가볼게요. 네, 그 다음에 배울 거는 high order 펑션입니다. 저희가 이전 함수 파트에서도 이 high order 펑션이랑 람다를 배웠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코틀린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high order 펑션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igh order 펑션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이 앞에서 배운 람다를 함수 인자로 넘겨주는 게 high order 펑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틀린에서 제공해주는 high order 펑션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데이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저희가 이미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fish example이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여기 메인 아래다가 만들겠습니다. fun fish examples 이렇게 치신 다음에 기존 거는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fish example에서 value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splash shy라는 물고기를 하나 만들고 얘네는 지금 모두 소문자로 만든 물고기예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fish example을 출력을 해보면은 어떤 게 나오겠죠? 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출력한 게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high order 펑션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아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high order 펑션 코틀린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high order 펑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 width라는 high order 펑션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 width라는 high order 펑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값을 하나 받습니다. 값을 받으면은 이 람다 뒤에 오는 값은 이 들어온 값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this가 fish name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capitalize라고 해서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이제 println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대문자가 나오는 예제를 한번 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쳐볼게요. width를 치신 다음에 fish.name 그리고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this라는 것에 이제 스트링을 받게 돼요. 그래서 this.capitalize를 호출할 수 있는 거고, println으로 얘를 호출하면은 첫 번째가 대문자가 적용돼서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얘도 람다 함수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런 중괄호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하이오더 펑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with라는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인자를 받고 람다식이 표현되었죠. 이런 식으로 함수가 호출되고 람다식이 있는 것을 하이오더 펑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with라는 함수가 하이오더 펑션의 한 예인데요. 이게 하이오더 펑션인지 잘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이오더 펑션은 저희가 뭐라 그랬죠? 람다식을 인자로 받는 함수라 그랬죠. 얘도 이제 람다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람다식이 이렇게 바깥으로 쓰였다는 거는 사실 그 인자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람다식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는 원래 이렇게 어떤 값과 그 값을 처리하는 람다식을 받도록 이제 구현해 놓은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with라는 하이오더 펑션을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하이오더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텝 3에서 그걸 하게 되는데요. 한번 쳐볼게요. 함수를 만듭니다. mywith라는 함수를 만들고, 지금 스트링이란 값을 받고 그 받은 스트링 값을 처리할 어떤 람다식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name이란 스트링을 하나 받은 거고, 이 블록이라는 람다 함수를 하나 받을 거예요. 이 블록이 하는 역할을 뭐냐면 람다식인데 스트링 값을 this로 받는 람다식인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전에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값을 this로 받는 람다식을 만들려면 그 확장 함수를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트링 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열어준 다음에 얘를 어떤 타입으로 반환할 건지를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희가 람다식을 기존에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링 값을 받아서 뭐 아무 처리도 하지 않는 거, 아니면 스트링 값을 받아서 뭐 인트로 반환하는 거, 이런 식으로 람다식을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람다식에 어떤 인자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인자 자체를 this가 되게끔 넘겨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링 점 이렇게 괄호로 표현을 하고 얘를 어떤 형태로 반환할 건지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 람다식에서 아무런 처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유닛을 반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할 거는 이 받은 스트링을 이제 this로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name을 치신 다음에 점을 누르면 저희가 이 람다식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마치 확장 함수를 선언한 것처럼 이 람다식이 노출이 돼요. 그러면 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떤 name이라는 값을 받고 스트링 값을 this로 바꿔주는 람다식을 받아서 이 앞에서 받은 스트링에 그 람다식을 적용시켜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값을 받아서 그 값을 this로 하는 람다식을 실행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mywith로 바꿔볼게요. mywith로 바꿀 수 있고 이 람다식도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트링 값을 넘겨주고 이 람다식에서는 이 받은 스트링이 this가 되는 람다식이 된 거고 이 람다식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println이 출력이 돼서 이렇게 앞이 대문자인 문자열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with를 대신하는 mywith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다시 with로 바꿔볼게요. with를 바꾸신 다음에 커맨드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거나 윈도우 같은 경우는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이 함수가
정의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이 함수가 이제 코틀린에서 정의가 된 건데 이게 저희가 짠 함수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컨트랙트 부분을 일단 무시를 하셔도 되고 이 윗부분만 보면은 제네릭으로 돼 있죠. 어떤 타입을 받아서 그 타입에 이제 이런 람다식을 디스로 받는 람다식을 구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타입의 람다식을 구현받아서 어떤 R이라는 새로운 타입으로 반환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ceiver.블럭은 똑같죠. 근데 return receiver.블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함수의 반환형이 R이라는 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값을 이제 width로 받고 그 width 안에 람다식을 실행을 하는데 그 람다식의 제일 마지막 값을 반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가 보면은 이걸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스트링 값을 받고 이 스트링 값을 디스로 하는 람다식이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람다식에서 얘를 실행을 한 결과를 반환해 주는 게 사실 이 with 함수예요. 그래서 이 myWith랑은 조금 다릅니다. 얘는 실행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 with는 이 안에서 실행된 이 결과, 이 마지막 결과를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value로 하고 with result라고 해보면은 그리고 println with result를 찍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println의 결과가 나오니까 println은 유닛으로 반환된다고 그랬죠. 얘를 실행시켰을 때 유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with라는 함수는 저희가 구현한 거랑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 with처럼 코틀린에서 만들어 놓은 하이오더 펑션이 3개가 더 있습니다. 이 run과 apply랑 let인데 이 with까지 해서 4가지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많이 쓰입니다. run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 example에서 이 run을 한번 쳐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fish만 남겨놓고 다 지우고 mywith도 지울게요. 네, 그래서 fish.run을 한 다음에 이 중괄호를 쳐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this를 받고 있네요. 아까랑 다른 거는 아까는 with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했죠. 근데 얘는 어떤 값을 한 다음에 이 run을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이 run의 함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를 보시면 아래에 있는 with랑 다르게 일단 어떤 제너릭으로 선언되어 있고 그 제너릭의 확장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든지 간에 이 run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run 안에 인자로 람다식을 받는데요. 앞에서 넣어줬던 이 제너릭 타입의 값을 this로 받는 람다식을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실행된 값을 r로 반환하는 람다식인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환 값으로 이 람다식이 실행된 결과를 반환하는 확장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run 같은 경우는 어떤 값에 이제 함수처럼 호출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이 값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될 때 fish에 있는 어떤 함수를 이 안에서 일괄적으로 호출을 해야 될 때 쓰고 이 마지막 최종 결과 값이 반환된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run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일단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함수 내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배울 거는 apply인데요. apply는 run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거든요. apply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 예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value fish2 다음에 fish name은 splash 이렇게 치고 apply를 합니다. apply를 하고 지금 this로 받았죠. 이 fish 객체를 this로 받는 거는 아까 배웠던 run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name sharkey로 바꿉니다. 지금 이 value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어서 값을 못 바꾸는 건데 얘도 variable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배웠던 run 같은 경우는 이 this로 받은 이 최종 람다식이 리턴되기 때문에 이 fish2에는 얘를 만약에
여기서 run을 썼으면 이 fish2에는 이 결과가 반환됩니다. 얘는 유닛이기 때문에 얘는 구문이어서 유닛으로 반환되거든요. 그래서 이 fish2에는 유닛이 들어갈 텐데 apply는 조금 달라요. apply는 들어가 보시면 아까처럼 어떤 함수의 확장함수로 선언된 겁니다. 확장함수로 선언된 건데 그 블록이라는 거 this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 t.점 이렇게 괄호로 받은 거고요. 결과값이 없습니다. 이 람다 함수의 결과값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반환을 t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블록을 실행만 하고, 그러니까 이 람다 함수를 실행만 시킨 다음에 이 this를 반환해요. this가 뭐냐면 바로 이 t가 되거든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확장 함수를 만들 때 this라는 거는 이 처음 넣어준 객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return this를 하면은 처음에 이 확장 함수로 호출한 그 객체가 다시 반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apply의 역할은 뭐냐면 이 객체를 일단 넘겨받아서 그 객체에서 어떤 값들을 실행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얘가 반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fish2에는 이 fish라는 객체가 들어간 건데 이 람다식이 적용된 fish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fish2를 출력을 했을 때 샬키가 마지막에 넣은 샬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apply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apply는 언제 주로 쓰냐면 객체를 생성하는데 생성과 동시에 어떤 여러 초기 작업을 해줘야 될 때 많이 쓰게 돼요. 이 예제는 좀 적절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어떤 값을 설정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바꾸는 예제는 사실 적당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어떤 객체를 선언하고 그 객체를 선언함과 동시에 여러 속성들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apply를 안 쓰면은 그런 걸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fish2. 뭐 name은 뭐 샬키,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fish2점이 계속 붙어요. 근데 apply를 활용하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fish2를 안 쓰고, 그러니까 this가 생략된 거거든요. 이 this가 빠지고 이 안에서 뭔가 초기화 작업을 쭉쭉 해준 다음에 그 값이 바로 이 fish2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훨씬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추가해 준 다음에 이 apply가 적용된 람다식의 객체가 이 fish2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코드로 볼 때도 훨씬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apply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 배울 거는 이 let인데요. let도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let은 여기 있는 예제보다 그냥 간단한 예제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쳐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sh.let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let을 치면은 아까랑 다르게 this가 나오지 않고 이제 iterator를 쓸 수 있는데요. 이 it은 앞에 있는 이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it.name을 한번 println으로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으면은 이 fish에 있는 name이 잘 출력된 걸 볼 수 있어요. iterator는 it으로 쓰고 싶지 않고 좀 더 명시적인 변수로 쓰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뭐 fish라고 따로 선언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let은 주로 어떤 값을 가지고 또 다른 처리를 쭉 하고 싶을 때 쓰게 됩니다. 이 예제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 6강까지 끝나면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또 한 번에 그 앞에서 배운 로또 예제처럼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때 이 let과 apply를 좀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좀 가져와서 주로 어떨 때 쓰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let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let은 이 앞에 있는 값을 이제 인자로 받아서 어떤 값을 실행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let이라는 함수를 들여다보면은 얘도 제너릭으로 되어 있죠. 제너릭의 확장함수, let이라는 확장함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아까는 그 this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t. 괄호로 되어 있다면 얘는 괄호 안에 이제 t를 인자로 넣어주는 거예요. t라는 타입을 받아서 r로 반환하는
람다 함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록 디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t라는 확장 함수에서는 디스가 이 객체 자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람다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그 안에 인자로 이 t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람다 함수에서는 이터레이터가 이 객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환값으로 이 람다 함수가 실행된 결과를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렛도 반환값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let을 한번 더 할게요. 이것의 반환값으로 지금 let을 또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it은 뭐가 될까요? println을 찍었을 때 이 it은 바로 유닛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println은 유닛이잖아요. 이 유닛이 리턴 값으로 반환된 거고 그 유닛에서 지금 let을 호출한 거기 때문에 println을 했을 때 이 it이 유닛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와서 어떨 때 주로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with랑 run이랑 apply let을 배워봤는데 일단 얘네가 high order function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보신 다음에 얘네가 각각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강의에서 전체적인 예제를 할 때 좀 더 상황에 맞는 사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이 오더 펑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가 좀 길었죠? 네,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 거는 inline 펑션이라는 겁니다. inline 펑션을 배울 때 이 mywith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mywith 함수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었었죠? fun mywith 그리고 스트링을 하나 받았었죠. name이라는 스트링을 하나 받고 블록이라는 스트링에서 실행할 수 있는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역할은 name에서 블록을 실행하는 거였어요. 이게 저희가 만든 mywith였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mywith를 이렇게 호출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fish.name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this.capitalize인데 이 this를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high order 펑션을 실행할 때 람다를 이제 인자로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람다를 인자로 넣어준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넘겨주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객체를 만든다는 거는 컴퓨터 관점으로 볼 때는 컴퓨터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그 어떤 CPU 연산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오버헤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오버헤드가 단순히 이렇게 mywith를 한 번 호출할 때는 크게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이 mywith라는 함수를 만약에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사용을 한다면 객체가 정말 많이 생성되겠죠. 그 정말 많이 생성된 객체가 결국 메모리를 많이 발생하게 하고 CPU 타임을 많이 소비하게 합니다. 이 코드를 자세히 보면은 이 코드가 실제 실행될 때는 이 코드랑 동일하거든요. fish.name.capitalize를 호출하는 거랑 동일한 코드예요. 이 코드가 이제 이 코드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high order 펑션이 실행될 때마다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언한 이 고차 함수 high order 펑션 앞에 inline이라는 키워드 붙여주면은 이제 이렇게 람다식을 넣어줘도 보이는 것처럼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지 않게 됩니다.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지 않고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실제 돌아가는 코드로 만들 때 실제로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mywith라는 함수를 실제 실행시켰을 때 람다 함수를 제거를 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실제로는 이 fish.name.capitalize가 되는 거거든요. 이 fish name이 일로 들어가고 이 블록이 실행된 결과가 사실상은 이거기 때문에 이런 람다, 복잡한 람다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코드만 적용이 돼서. 그래서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별도로 객체를 만들지 않고 이 고차 함수가 구현된 내부의 코드로 단순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inline이라는 키워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저희가 구현한 그 고차 함수의 구현 내부가 굉장히 단순하고 이 함수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쓸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이제 inline을 붙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안에 코드가 엄청 길어지면은 그때는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붙인다는 게 사실상 이 구현된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이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 각각의 곳에서 이 코드가 다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코드의 양이 훨씬 길어지게 돼요. 만약 inline에 붙이지 않았으면은 이 코드만 존재하고 그 코드가 실행될 때 이 함수가 호출될 부분에서는 이 코드로 돌아와서 이 코드가 이제 실행되는 건데 이 inline이라는 걸 붙여버리면 이 mywith가 붙은 모든 곳에서 이 코드가 복제되는 거기 때문에 코드의 양이 전체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그래서 이 inline이라는 키워드는 이 내부가 구현이 간단하고 이곳저곳에서 쓸 가능성이 있다 하실 때 붙이시면 돼요. 네, 되셨죠? 그러니까 고차 함수를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이면서 이 내부는 상당히 간단할 때, 함수 내부는 상당히 단순할 때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붙이신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배울 거는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에 관련된 겁니다. 네,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인터페이스인데 하나의 메소드만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뜻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 자바에서 러너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코드에서 Shift를 2번 누르면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러너블이라고 쳐보시면 자바로 짜여진 러너블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주석 같은 거를 제외를 하면은 이게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하는데 이 안에서 함수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만 가진 인터페이스를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제처럼 이렇게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자바에서 그 함수 인자로 받는 이런 패턴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바에서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인자로 받는 것을 코틀린에서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팁 같은 거를 이제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바 코드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따라서 쳐볼게요. 일단 이거는 끄시고 여기 example에서 new 자바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자바 run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쳐볼게요. public static void. 이거는 이제 함수를 선언하는 건데 static은 어디서든지 호출할 수 있게 전역으로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은 run 나오고 함수 인자로 runable이란 sem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인자로 받습니다. 변수 이름은 runable이고요. 그리고 얘가 하는 거는 이 runable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바는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틀린에서 저 코드를 만약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하기 앞서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뭔가 사용을 하려면은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방식으로밖에 저희가 다뤄보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테스트란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구현하도록 하는 예제는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다면 이 러너블이 가진 run이라는 함수를 구현해주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앞에서 다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가질 필요 없이 바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변수를 runable로 선언을 하고 이 오브젝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콜론을 하고
오브젝트를 쓰고 얘가 이제 바로 러너블을 구현할 수 있게 콜론 러너블을 쓰신 다음에 여기 안에서 러너블에서 구현 안 한 함수를 구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라고 치시면 오버라이드 for run 있죠. 이걸 눌러서 여기서 println을 해보겠습니다. I'm a runnable. 이렇게 해서 저 runnable이라는 변수에 이제 run이라는 걸 실행을 해보면은 네,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하나의 객체가 생성이 돼서 이 run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객체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객체로 바로 만들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안에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저희가 앞에서 작성한 이 자바 런에 그러면 이 러너블이라는 객체를 넣어줄 수 있어요. 이 자바 런이라는 객체 안에 러너블을 넣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 코드를 지우고요. 자바 런에 run now 그리고 함수 인자에 저 러너블을 넣어줄 수 있죠. 그리고 이 변수를 선언하지 않으면은 아마 바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 자바 run now라는 함수 자체가 이 받은 러너블 객체에서 run을 실행하는 거니까 구현된 run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코드에서 싱글 애브스트랙트 메소드를 인자로 받는 거를 코틀린에서 사용할 때 바로 이제 구현을 해서 넘겨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 키워드를 써서 싱글 애브스트랙트 메소드를 구현해서 바로 넘겨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말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얘를 아래처럼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run now 이렇게 람다로 바로 쓸 수 있다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println I'm a runnable 이 코드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자바 코드로 싱글 애브스트랙트 메소드를 인자로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멀리 돌아왔는데 요약을 해드리면 여기서는 두 가지만 얻어가시면 돼요. 코틀린에서 인터페이스를 객체로 바로 구현할 때는 이 오브젝트 키워드를 써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바 코드에서 싱글 애브스트랙트 메소드를 인자로 받는 거를 코틀린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직접 싱글 애브스트랙트 메소드를 구현해주는 경우에는 심플하게 아래어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펑셔널 매니플레이션 단원이 코틀린 부트캠프 코스의 마지막 단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죠. 부족했을 텐데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제 강의가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총 복습하실 수 있게 예제로 한번 고민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제까지를 해보셔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더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